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별들은 원래는 단순한 가스와 먼지였습니다. 이러한 가스와 먼지는 우리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주의 구름 또는 성간먼지라고 합니다. 이 먼지와 가스는 그냥 흩어져 있지 않고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서로 끌려다니며 이 끌림에 따라 이들은 점점 뭉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눈송이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먼저 눈송이를 형성하는 작은 얼음 결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들은 공기 중을 떠다니며 다른 결정들을 만나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먼지와 가스도 점점 뭉쳐지며 별을 만드는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스와 먼지의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조밀해져서 중심 부분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압력은 결국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게 높아지고 이 핵융합 과정은 별이 불을 켜는 순간이며 이 순간을 기점으로 별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란 결국 우주의 가스와 먼지가 충분히 뭉쳐져서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발생하는 핵융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스와 먼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간단한 원자로 이루어진 가스가 많습니다. 이 가스는 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별이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융합 반응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별의 생애 과정 중에는 이 가스들이 핵융합을 통해 더 복잡한 원소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먼지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한데 우주의 먼지는 사실상 아주 작은 입자로 이들은 각종 원소와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먼지 입자들은 별이나 별의 폭발 결과물에서 나온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지는 별들 사이에서 떠다니며 새로운 별이나 행성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우주의 구름 또는 성간먼지라고 불리는 것은 이 가스와 먼지가 모인 곳을 말합니다. 이런 구름은 우주 공간에 널려 있으며 그중 일부는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별이나 행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성간먼지 구름은 매우 넓은 영역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크기나 모양도 다양합니다. 성간먼지 구름 안에서는 가스와 먼지가 서로 끌려 모여 별을 형성하는 별 탄생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먼지와 가스의 소량이 서로 끌려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더 큰 질량의 물질 뭉치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모인 물질이 충분히 크고 뜨거워지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별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의 탄생은 우주가스와 먼지의 뭉침, 즉 우주의 구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융합도 짚어보겠습니다. 핵융합은 별의 핵심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것은 별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핵융합은 2개 이상의 원자핵이 결합하여 더 큰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가 별의 빛과 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서 수소 원자핵이 합쳐져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끔찍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별의 내부를 뜨겁게 하고 별이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태양 역시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융합 과정은 태양이나 다른 별에서 일어나는 주요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이며 이는 별의 수명 동안 계속되며 별의 연료인 수소가 소진되면 다른 원소로의 핵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핵융합 과정을 비유로 들자면 수소 원자핵은 마치 불꽃놀이의 터널에서 다른 원자핵을 만나 춤추다가 충분한 에너지를 모아 결국 하나의 큰 불꽃놀이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큰 불꽃놀이가 헬륨 원자핵이며 그 과정에서 방출된 빛과 열이 바로 별의 빛과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이 성장하면서 그 중심의 수소가 점차 소진되면 헬륨 원자가 핵융합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인 탄소, 산소 등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별은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별의 나이와 크기에 따라 그 중심에서 어떤 원소가 핵융합되고 있는지를 알면 별의 생애 단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별의 질량에 크게 의존합니다. 큰 별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더 빨리 수소를 소모하고 따라서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작은 별들은 더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의 성장은 원자핵이 융합되는 핵융합 과정에서 시작되며, 이 과정은 별이 빛을 발산하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별의 안정된 핵융합 과정입니다. 별이 한번 안정적인 핵융합 과정에 들어가면 이는 별의 주계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그 자체의 중력을 균형시키기 위해 꾸준히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빛을 내뿜습니다. 이는 수억 년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시기가 별의 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별을 주계열 별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 별이 되면 별의 중심에서는 수소가 꾸준히 헬륨으로 변환되는 안정적인 핵융합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별의 내부를 뜨겁게 유지하고, 이 뜨거운 에너지가 별의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별이 빛을 방출하게 만듭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이 안정적인 단계는 더 짧은데, 왜냐하면 더 큰 별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수소를 더 빨리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은 별은 더 천천히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수백억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핵융합 과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주계열 단계는 별의 성장과 죽음 사이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별이 가장 밝게 빛나며 별이 빛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자들은 주계열 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별의 생애 주기와 우주의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별에서 나오는 빛이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다르게 분산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별에서 나오는 빛을 여러 색깔로 나누어 분석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별의 빛을 각각 원색으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색깔로 나누어지는 무지개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별에서 나온 빛을 각각 색깔로 나눈 것이 바로 별의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는 별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별의 표면 온도나 별에서 어떤 화학적 원소들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주로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모든 색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보이는 스펙트럼인데, 이런 스펙트럼은 빛이 어떤 물질에도 방해받지 않고 바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보입니다. 다음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빛이 그 별의 외곽층을 통과할 때 특정 원소들이 특정 색상의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는 특정 색상이 빠진 빈 공간, 즉 흑선이 생기는데, 각 원소는 고유한 흑선 패턴을 가지므로 이 흑선들을 통해 별이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 스펙트럼은 빛이나 에너지가 특정 원소에 의해 방출될 때 생성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색상의 선들이 검은 배경 위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 선들은 해당 원소가 방출하는 빛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별의 구성원소, 표면온도, 방향, 속도 등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의 색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색깔은 매우 다양한데, 이 다양성은 별의 표면에 따라 결정되며, 이 온도는 별의 크기, 나이, 화학적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색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별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란 별입니다. 파란 별은 가장 뜨거운 별들이며 거대하고 어린 별들로, 이 별들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높은 온도 때문에 방출하는 빛은 파랗거나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파란색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2만에서 5만 켈빈에 이르며 분광형 O와 B에 속하는 별들이 해당됩니다. 파란색 별의 대표적인 예로는 리겔과 스피카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 우주에서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지는 별들로, 방출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해 연료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러나 이런 파란 별들이 항성의 삶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며 초신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우주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하얀 별입니다. 하얀 별은 파란 별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아직 젊지만 파란 별들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하얀 별들의 표면 온도는 대략 6000도에서 10,000도 사이이며, 분광형 A에 속하는 별들은 흰색에 가까우며 분광형 F에 속하는 별들은 약간 노란색을 띱니다.
태양보다 더 밝고 더 큰 이런 별들은 주로 백색 거성 또는 백색 외성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베가와 시리우스가 있습니다. 하얀 별들은 아직 별의 생애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수소 연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연료를 이용하여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 별입니다. 노란 별은 흰 별보다 더 낮은 온도를 가지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의 태양입니다. 노란 별들은 수소연료의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용한 중간 나이의 별들로 그들이 방출하는 빛은 노란색입니다. 이 별들은 여전히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색 별입니다. 주황색 별은 더 낮은 온도를 갖고 있고 별의 생애가 점점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 별입니다. 주황색 별들의 온도는 대략 3500도에서 5000도 사이이며 아크투루스와 알데바란이 주황색 별의 좋은 예입니다. 주황색 별들은 수소연료의 대부분을 이미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방출하는 빛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다음은 빨간색 별입니다. 빨간색 별은 주황색 별보다도 온도가 더 낮아서 빨간 빛을 띠게 됩니다. 그들의 온도는 대략 2000도에서 3500도 사이이며 이런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것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베텔게우스와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빨간색 별들 중에는 빛나는 정도가 매우 약한 별들도 많은데 이런 별들은 아주 작고 많이 식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별의 온도입니다. 별의 온도는 그 별의 물리적 상태, 색상, 밝기, 그리고 진화의 단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별의 온도는 질량, 나이, 그리고 별의 생명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의 색상을 통한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색상입니다. 별의 색상은 그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데 뜨거운 별은 파란색 또는 흰색 빛을 띠고 그 온도는 일반적으로 수만 켈빈에 이릅니다. 반면 덜 뜨거운 별은 노란색, 주황색 또는 빨간색을 띠며 그 온도는 대략 몇천 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스펙트럼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특정 원소의 흡수선을 볼 수 있고 이 흡수선들은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따라서 이런 흡수선들을 분석하면 별의 온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뜨거운 별입니다. 별이 아주 뜨겁다면 그것은 별이 아직 젊고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광형 O와 B에 속하는 별들이 대표적인 뜨거운 별들인데 이들은 표면 온도가 보통 2만에서 5만 켈빈에 이르며 이로 인해 파란색이나 흰색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별들은 크기도 크고 밝기도 매우 밝으며 질량도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크기와 밝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뜨거운 별들의 생명 주기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뜨거운 별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며 핵연료인 수소를 빠르게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다음은 중간 온도의 별입니다. 별이 노란색이거나 주황색이라면 그 별은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별들의 표면 온도는 대략 4000에서 6000 켈빈 정도입니다. 이들 별들은 안정적인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면서 상당 기간 존재할 수 있는데 주로 태양과 같은 G형별과 K형별을 포함합니다. G형별은 표면 온도가 대략 5300에서 6000 켈빈 사이이며 우리의 태양이 이 분광형에 속하고 G형별들은 보통 노란색을 띠며 주결 단계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K형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3500에서 5000 켈빈 사이이며 주황색 별이라고도 불립니다. K형별들은 G형별들보다 더 작고 덜 밝지만 그들의 수명은 G형별보다 훨씬 깁니다. 이는 K형별이 핵연료를 더 천천히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가운 별입니다. 별이 빨간색이라면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별의 표면 온도는 대략 3500 켈빈 이하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적색 외성이나 적색 거성인데 적색 거성의 경우 별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별들은 수소 연료를 거의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파란 빛이 아니라 빨간 빛을 띠며 분광형 M에 분류되곤 합니다. 차가운 별의 예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바노드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며 바노드 별은 네 번째로 가까운 별입니다. 다음은 별의 질량입니다.
별의 질량은 별의 생명과 진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원소를 핵융합을 통해 생성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별의 질량은 대부분 별이 형성되는 초기 구름, 즉 분자 구름에서 결정되는데, 이러한 구름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다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여 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생애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명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대신에 더 뜨겁고 더 밝으며 종종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작고 더 차갑고 더 어둡게 보이며 수명도 더 길어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종종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질량은 그 별이 죽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질량이 큰 별은 일반적으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끝나고, 그 결과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량이 작은 별은 보통 백색 외성이라는 상태로 조용히 끝나며 그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별의 크기입니다. 별의 크기는 매우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별의 진화 단계, 밝기, 그리고 생명 주기를 결정합니다. 별의 크기는 그 별의 진화 단계와 별의 내부 구조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그 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별의 크기는 별의 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질량이 늘면서 별의 크기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의 크기는 구조와 진화 단계, 그리고 그 별이 어떤 생명 주기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계열성의 경우, 즉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며 에너지를 생성하는 별들의 경우, 그들의 크기는 대체로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별의 내부 구조와 별의 표면 온도 등 다른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크기는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성 단계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데, 이 단계에서 별의 외부층은 엄청나게 팽창하며 직경은 태양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별들은 그들의 질량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밀도를 갖게 되고, 자신의 수소 연료를 거의 소진하였지만 중심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크게 팽창하는 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백색 외성 단계로 진입하면 별의 크기는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별은 원래의 질량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그 크기는 지구의 크기 정도로만 줄어들게 되며, 이는 그들이 굉장히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의 크기는 그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은 적색 초고성으로 전갈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며 죽음을 앞둔 별 안타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레스는 밤하늘에서 15번째로 밝게 보이는 별로 전갈자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쌍성 천체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0.6과 1.6 사이에서 변동하며 황도 근처에 위치하고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전쟁의 신 아레스, 즉 화성의 경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타레스는 전갈자리의 중심부에서 전갈자리 시그마와 전갈자리 타우 사이에 위치하여 있어서 전갈의 심장으로도 불립니다. 안타레스는 적색 초거성으로 분류되며 항성 생애의 후반부에 이른 별입니다. 안타레스의 질량은 태양의 약 12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약 680배입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계 중심에 놓는다면 별의 표면은 화성과 목성 궤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할 것이며, 태양으로 이 별을 꽉 채우려면 약 3억 1,400만 개가 필요하고 지구는 약 410조 개가 필요합니다. 안타레스는 오비 성엽인 전갈자리 센타우루스 자리 성엽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큰 질량과 진화가 가장 진행된 항성입니다. 해당 성엽 내에서는 전갈자리 위쪽 하위 집단에 속하며 이 집단에 속하는 별 수천 개는 지구로부터 약 550광년 떨어져 있으며 구성원들의 평균 나이는 약 1100만 년 정도입니다. 지구로부터 전갈자리 방향으로 550광년 떨어져 있는 안타레스는 맨눈으로 볼 때 홑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밝은 안타레스 A는 적색 초거성이며 어두운 B는 겉보기 등급 5.5의 뜨거운 주계열성입니다.
안타레스의 밝기는 가시광선 파장에서 태양의 약 10,000배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스펙트럼상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사 광도는 태양의 약 10만 배에 이릅니다. 안타레스의 질량은 태양의 약 12배에서 14배로 측정되었는데 유효 온도와 광도를 고질량 항성의 이론적 진화 경로와 비교하면 이 별의 주계열 시절의 질량은 태양의 약 17배이고 나이는 1200만 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레스는 앞으로 약 1만 년 내에 초신성 폭발로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안타레스의 광도는 몇 달 동안 보름달보다 밝아져 대낮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명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타레스는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레스의 다른 이름 전갈자리 알파는 바이어 명명법으로 사용되며 플램시티드 명칭으로는 전갈자리 21으로 표기됩니다. 밝은 별 목록에서는 HR6134, 헨리 드레이퍼 항성 목록에서는 HD148478으로도 표기됩니다. 안타레스라는 이름은 안타레스의 붉은 색깔이 화성의 외관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렇게 안타레스와 화성을 비교하는 것은 초기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 별의 이름이 이슬람교 이전 시집인 무알라카트에서 찬양받는 안타르 또는 안타라 이븐 샤다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결성된 항성명칭 워킹그룹은 항성들의 고유 명칭을 정리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그룹으로 이에 따라 안타레스는 전갈자리 알파 A라는 고유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안타레스는 매년 5월 31일 전후에는 해가 뜨기 전까지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안타레스가 태양의 정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에서는 초저녁에 떠서 새벽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11월 30일 전후에는 밤하늘에서 안타레스를 관측할 수 없는데 이때 안타레스는 태양과 합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타레스 B입니다. 안타레스 B는 뜨거운 B형 주기열성으로 질량은 태양의 약 7배, 표면 온도는 약 18,500켈빈, 반지름은 태양의 약 5배 정도입니다. 안타레스 A가 너무 밝아서 작은 망원경으로는 안타레스 B를 관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50mm 이상의 큰 망원경을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안타레스 B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안타레스 B는 주계열성 안타레스 A와 대비되어서 짙은 푸른색 또는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초록색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마도 대비 효과 때문이거나 A와 B를 함께 관측할 때 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분리되지 않고 둘의 빛이 섞여서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레스 A와 B의 공전 궤도는 원행에 가깝고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거의 일치하며 공전 주기는 약 1220년 정도입니다. 세페우스자리 뮤 또는 허셜의 성류석별은 세페우스자리 방향으로 2840광년 떨어져 있는 특별한 별입니다. 이 별은 매우 크고 밝은 적색 초거성으로 분류되고 그 색깔은 성류석과 같이 짙은 적색을 띠고 있으며 IC1396 성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페우스자리 뮤는 시각적으로 태양보다 약 1만 배나 밝은 절대안시 등급인 -7.6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밝은 별이라는 의미인데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1260배이며 만약 이 별을 태양 자리에 대신 놓으면 그 크기는 목성과 토성 궤도 사이에 놓일 정도입니다. 태양으로 이 별을 꽉 채우려면 약 20억 개가 필요하고 지구는 약 2600조 개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허셜은 세페우스자리 뮤의 짙은 빨간색을 고래자리 오미크론처럼 매우 풍부하고 짙은 성류석 색깔이라고 묘사했고 그래서 이 별은 종종 허셜의 성류석 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주세페 피아치는 자신의 성표에서 이 별을 가니치데스로 등재했고 천문학자 안토닌 베치바르시는 자신의 성표에서 에라키스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에라키스는 용자리 뮤의 아랍어 표기인 알라키스와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습니다. 뮤의 밝기 변화는 거의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왔고 뮤의 크기는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세페우스자리 뮤는 밝기가 변하는 병광성인데 이는 오래된 분류인 세페우스자리 뮤형 병광성의 원형별로 간주됩니다.
이 별은 현재 겉보기 밝기 3.4에서 5.1 등급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합니다. 많은 변광 주기가 보고되었지만 이 주기들은 주로 860일 또는 4400일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초속 약 90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고, 히파르코스 위성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해보면 베텔게우스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광도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의 복사 광도는 모든 파장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태양 광도의 약 28만 3천 배에 해당합니다. 유효 온도를 색지수 관계로부터 추정한 결과 약 3750켈빈이며 가시광선과 적외선 색채 관계를 이용하여 광도를 계산하면 태양 광도의 34만 배에 해당하며 항성 진화 이론에 따르면 세페우스 자리미유의 초기 질량은 태양의 약 25배로 예측됩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항성 반지름의 최소 0.33배까지 확장된 껍질 구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조의 유효 온도는 약 2060켈빈이며 이 바깥쪽 껍질은 일산화탄소, 물, 그리고 일산화규소 등의 분자 기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적외선 관측 결과 미유 주변에는 먼지와 물로 이루어진 넓은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고리의 안쪽 경계는 중심별로부터 약 2배, 바깥쪽 경계는 항성 반지름의 약 4배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항성에서 탈출한 물질로 이루어진 구형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구조의 각 거리는 약 6초가까지 확장되어 있으며 탈출 속도는 초당 10km입니다. 이를 통해 껍질 구조의 나이가 대략 2000에서 3000년으로 추정됩니다. 항성에 더 가까운 부분에서 탈출 물질은 확연한 비대칭 형상을 보이며 원한체 모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많은 양의 질량을 잃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현재 죽음이 가까워져서 헬륨을 탄소로 융합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은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지만 세페우스 자리미유처럼 큰 질량을 가진 초고성은 헬륨을 탄소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중심핵에 있는 원소들이 철로 변환되면서 핵은 붕괴하고 마침내 초신성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 폭발로 인해 별은 파괴되고 거대한 가스 구름과 작고 밀도가 높은 잔해가 남게 됩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와 같은 매우 큰 질량을 가진 적색 초거성들은 중심핵의 붕괴가 일어나면 블랙홀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질량이 큰 적색 초거성은 중심핵이 붕괴하기 전에 청색 초거성, 밝은 청색 병광성 또는 울프 레이어별과 같은 역진화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페우스 자리미유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만큼 충분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소를 끌어 농사를 짓던 견우와 배를 짜 옷을 짓는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7월 칠석에만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점은 해당 전설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견우성과 직녀성,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은하수가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직접 관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바탕이 된 견우성과 직녀성, 즉 알타이르와 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견우성 알타이르입니다. 독수리 자리 알파라고도 불리는 이 천체는 독수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지구로부터 불과 16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밝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밤하늘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별 20개 중 하나이고 1등성 중에서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0.77이며 질량은 태양의 1.65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1.63배에서 2.03배로 태양보다 더 큰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 온도는 약 6900켈빈에서 8500켈빈으로 추정되어 약 5700켈빈인 태양 표면 온도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밤하늘에서 밝은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알타이르의 광도는 태양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견우성으로 불리는 이 천체는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러왔는데요. 먼저 동양문화권에서 알타리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예전 중국 문화에서는 현재의 독수리 자리의 천체인 알파, 베타, 감마별을 동아시아의 별자리인 우수에 속한 하위 별자리 중 하나인 하고라고 칭하였습니다. 알타이르는 하고의 두 번째 별이라는 의미에서 하고이라고 불렀습니다. 견우성 알타이르에서 견우라는 명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견우직녀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이를 우랑직녀 전설, 한국은 견우직녀 전설로 부릅니다. 견우직녀 전설에 등장하는 견우는 오늘날 독수리자리 알파별인 알타이르에 대입하고 두 아들은 그 뒤를 잇는 독수리자리 베타와 감마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떨어져 있는 견우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직녀 사이를 은하수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직녀성은 이 은하수를 건너 검은고 자리의 알파별인 베가에 대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직녀의 전설은 독수리 자리와 검은고 자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날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들어주는 다리 위에서 잠깐 동안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한국에 내려오는 풍습인 7월 칠석은 이 전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에 불려진 이 천체의 명칭 알타이르는 중세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알타이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나는 독수리라는 의미며 당시 아랍인들은 이 이름을 독수리 자리 알파별인 알타이르 외에도 베타별, 감마별을 모두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알타이르는 독수리 자리의 여러 별들 중 독수리 자리 베타, 감마와 함께 독수리 자리의 손잡이로 불려왔으며 백조자리, 검은고 자리와 더불어 여름에 대삼각형을 이루는 대형에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알타이르는 자전을 매우 빨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전 주기가 불과 6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태양의 자전 주기가 25일의 1회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르의 이런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이 천체의 적도 부분은 극보다 약 20%나 더 불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자연스럽게 회전 타원체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별의 빠른 자전은 적도 부근 표면 중력과 유효 온도에 영향을 미쳐 양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며 밝기도 역시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녀성 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우성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직녀성 베가는 검은고 자리에 속하는 천체로서 이 별자리에 속한 별 중 가장 밝은 별로 검은고 자리 알파라는 명칭이 붙여집니다. 지구로부터 약 25.3광년 떨어져 있는 이 천체는 겉보기 등급이 불과 0.03에 불과한데 이는 16광년 떨어져 있는 겉보기 등급 0.7의 알타이르보다 베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더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도가 태양의 40배에 달하는 이 별은 지구의 밤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별이며 북반구 하늘로 한정할 경우 겉보기 등급 -0.04인 아크투루스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천체가 됩니다. 베가의 질량은 태양의 약 2.13배이고 반지름 또한 태양의 2.4배에서 2.8배 정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약 9600켈빈으로 태양보다 약 1.7배 더 높은 값을 보입니다. 베가는 천체 사진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40년경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로 촬영됩니다. 당시 베가는 태양을 제외한 항성 중 최초로 촬영된 피사체였으며 촬영에 성공한 이는 미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본드와 발명가이자 사진작가인 존 애덤스 휘플로 당시의 촬영 기술을 통해 베가를 찍은 은판 사진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존 애덤스 휘플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이미지를 생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872년에 들어 천문학자 존 윌리엄 드레이퍼가 베가의 사진을 찍은 후 해당 천체의 스펙트럼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통해 베가의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있음을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이후 7년이 지난 1879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가 베가와 그 비슷한 별들의 스펙트럼 사진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천체의 부류가 공통적으로 지닌 매우 강한 분광선들 12개를 알아내었고 추 연구에 의해 이 분광선들은 수소 원자의 방출선으로 나타나는 계열 중 하나인 수소 발모 계열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 들어 천문학자들은 당시의 측광 장치로 베가의 밝기를 재었는데 이때 이 천체의 겉보기 등급이 플러스 마이너스 0.03 진폭만큼 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관측기기의 성능에서 이 정도의 밝기 변화는 기기가 식별 가능한 한계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당시 베가의 밝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약 50년이 흘러 1982년 캐나다의 데이비드 던랩 전문대에서 베가의 밝기를 다시 측정하게 되었고 이때 베가의 밝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밝기가 변하는 다른 항성인 방패자리 델타형 변광성과 같이 베가 또한 작은 진폭의 맥동 현상을 간헐적으로 일으키고 이것이 베가의 밝기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지구로부터 고작 25광년 떨어져 있는 베가는 북반구 중위도 일대 국가의 여름 밤하늘 천정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겨울 동안 북쪽의 지평선 낮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가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백조 자리의 1등성 데네브와 함께 여름철에 가장 잘 보이는 별들의 집합인 여름 대삼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로 이 세 개의 별은 근처에 이들보다 밝은 별이 없기에 북반구의 여름 밤하늘에서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가는 현재 약한 푸른 빛을 띠는 흰색 주기율성 단계에 있고 따라서 베가의 중심액은 현재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큰 별들은 질량이 적은 별들에 비해 수소를 소비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렇기에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의 질량 값을 가진 베가의 경우도 수소를 매우 빠르게 소비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의 예상 수명이 태양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억 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베가의 현재 나이는 3억 8,600만 년에서 5억 1,100만 년이며 이 추정값이 맞다면 베가는 수명의 초중반 또는 중반을 넘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 네덜란드의 NIVA, 그리고 영국의 SERC가 공동으로 계획한 적외선 천문위성 IRAS, Infrared Astronomical Satellite는 베가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베가에서 적외선 플럭스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베가 주변에서 적외선 초과 현상을 발견한 뒤 다른 별들 주위에도 비슷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며 이후 베가와 비슷한 행성계 구조를 가진 이러한 천체들을 베가형 항성 혹은 베가 초과형 항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베가를 탐색한 또 다른 망원경인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2005년까지 베가 주위에 있는 먼지 원반을 적외선 영역에서 고해상도로 촬영하였는데 이때 먼지 원반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가지런하게 동그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원반 물질이 태양 주변 카이퍼대와 비슷한 밀도의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경우 별들이 천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천체가 지구의 자전축과 나란한 방향에 놓여 있다면 그 천체는 밤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는 그 별을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들 중 가장 유명한 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축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는데 우리는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 시점에서 북극성은 폴라리스가 되었으나 기원전 12,000년경만 하더라도 천구 북극과 베가 사이의 거리는 5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베가를 상징적인 별로 다루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직녀성이 베가로 추정되는 이유 또한 베가가 밤하늘에서 늘 눈에 띄는 아름다운 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은 태양보다 수천 배 큰 적색 초고성 큰계자리 V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계자리 VY는 지구로부터 큰계자리 방향으로 약 3,9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를 도로로 비유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를 약 10억 번 정도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큰계자리 VY를 크기로 따지자면 태양의 반지름이 지구를 109번 이어붙인 것과 같다면 큰계자리 VY의 반지름은 태양의 반지름을 최소 1300배에서 최대 2069배 이어붙인 것과 같습니다.
즉 지구를 대략 1000억 개 정도 이어 붙인 것이 큰 계자리 VY의 크기입니다. 이 별을 태양으로 꽉 채우려면 88억 5,700만 개가 필요하고 지구로 채우려면 1경 1564조 개가 필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만약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 대신 큰 계자리 VY를 놓는다면 이 별은 목성을 삼키고 토성의 궤도 근처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시속 4km의 속도로 큰 계자리 VY를 한 바퀴 돌려고 한다면 그가 이 별의 표면을 완전히 걸어서 돌아오는 데는 약 1천억 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빛의 속도로 이 별을 돌아보려 한다 해도 무려 8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이 별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는 항상 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 별은 180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제롬 랄랑드가 처음으로 기록했는데 그때 밝기를 7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별의 등급이란 별의 밝기를 뜻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별이 더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별의 겉보기 등급에 대해 짚고 가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또는 실시 등급은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이 개념은 고대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히파르코스는 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7등급 이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등급입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의 천문학자 노먼 포그슨이 빛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1등급 별의 밝기가 6등급 별의 밝기의 약 100배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천문학에서는 6등급을 1등급보다 100배 어두운 별로 정의합니다. 즉 2등급 별은 1등급 별보다 약 2.512배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항성의 본래 밝기를 의미하며 지구로부터 약 32.6광년의 거리에 둔 경우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태양의 경우 절대 등급은 4.8등급이며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6.8등급입니다. 또한 안치 등급은 눈으로 볼 때의 등급을 의미하며 맨눈으로 볼 때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반면 겉보기 등급은 맨눈뿐만 아니라 망원경, 사진 건판, 액티브 픽셀 센서, 전화 결합 소자 등을 사용하여 본 경우의 등급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9세기부터 관찰된 큰 계자리 VY는 붉은색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런 별의 색깔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큰 계자리 VY의 표면 온도는 약 3500켈빈으로 약 5500켈빈인 우리의 태양보다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온도를 가지는 별은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큰 계자리 VY는 붉은색 거인별로 불려집니다. 큰 계자리 VY가 얼마나 거대한 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들마다 이 별의 크기와 분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주요한 주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큰 계자리 VY는 굉장히 크고 밝은 적색 극대 거성이라는 것인데 적색 극대 거성이란 별이 더 이상 부풀어 오를 수 없는 최대 크기까지 부풀어 오른 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분광역이라는 별의 특성에 따라 표면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온도보다 더 낮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최대 태양의 2000배 이상의 크기도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큰 계자리 VY는 반지름이 태양의 600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보통의 적색 초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이 2가지 주장의 중간 정도의 크기와 밝기를 가진 별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큰 계자리 VY가 적색 초고성 중에서도 특히 크고 밝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별의 방출 스펙트럼, 즉 별이 내보내는 빛의 종류와 높은 질량 손실력, 즉 별이 물질을 잃어버리는 속도 때문입니다. 어쨌든 큰 계자리 VY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별의 표면을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별의 밀도는 아주 작아서 별의 가장자리는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별의 광학적 깊이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또한 이 별의 밝기에 대한 정의도 분분한데 2006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 로버타 험프리 교수는 별의 광도를 계산하기 위해 별의 주변에 둘린 구름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을 합쳤습니다. 이 때문에 큰 계자리 VY의 광도는 태양의 56만 배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별의 광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광도는 이전보다 낮은 태양의 30만 배로 조정되었습니다. 큰 계자리 BY의 주변에는 가스와 먼지 구름의 성운이 존재하는데 이 성운은 이 별 주위의 환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성운은 복잡한 형태로 과거 별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생겨난 노끈과 원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성운 구조로 인해 과학자들은 큰 계자리 BY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지난 1000년 동안 별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대류 현상과 별의 자기장이 결합하여 별의 질량을 비대칭적으로 방출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의 흑점과 코로나 방출 현상과 비슷하지만 그 규모는 훨씬 큽니다. 다음은 백조자리 KY입니다. 백조자리 KY는 백조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의 크기는 태양의 약 1420배나 되는 거대한 항성인데 이렇게 거대한 백조자리 KY를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놓는다면 그 표면은 목성이나 토성의 궤도까지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태양으로 이 별을 꽉 채우려면 28억 6천만 개가 필요하고 지구는 3,738조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별의 광도는 태양의 약 30만 배나 되어서 아주 밝은 별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백조자리 KY는 밤하늘에서 보면 백조자리 감마별 근처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별로 여겨졌지만 1930년에 이 별이 병광성임이 확인되었고 그때부터는 백조자리 KY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병광성이란 별의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조자리 KY의 밝기는 뚜렷한 주기성 없이 변하는데 보통 때에는 안정적으로 밝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 급격한 밝기 변화를 보입니다. 이 별은 그 주변의 먼지 때문에 붉게 보이며 그 먼지가 별의 밝기를 줄여서 보통보다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만약 성간소광, 즉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먼지나 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빛의 산란이 없다면 이 별은 맨눈으로도 아주 잘 보일 만큼 밝을 겁니다. 하지만 성간소광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의 밝기보다 7.75 등급만큼 어둡게 보인답니다. 백조자리 KY는 그 자체로 매우 크지만 표면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강력한 항성풍을 내뿜고 있습니다. 이 별은 적색 초고성 중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어서 차가운 극대 거성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은 페르세우스 자리 S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는 지구로부터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으로 8,000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초고성입니다. 이 별은 크고 밝지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며 이중성단 NGC 869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성단은 별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별 덩어리를 뜻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는 초장기선 간섭계를 이용하여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중성으로 11등급 밝기의 AO 풍강형 동반성이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는 1874년 독일의 천문학자 아델베르트 크리거에 의해 발견되었고 여러 주요 별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확인되어 변광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변광성이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을 말하는데 페르세우스 자리 S의 경우 밝기의 변동이 꽤 크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변동은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나며 가장 명확한 변동 주기는 대략 2년 정도입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의 반지름은 태양의 1260배 정도인 극대 거성이며 이 별을 태양으로 꽉 채우기 위해서는 태양 20억 개가 필요하고 지구는 2611조 개가 필요합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약 3000켈빈이고 별 주변에 있는 먼지 구조의 온도는 900켈빈입니다. 이 별의 광도는 태양의 약 86,000배에서 186,000배까지 다양하게 관측됩니다. 이 별의 질량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태양 질량의 20배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매년 일정량의 물질을 잃고 있으며 이런 물질은 별 주변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겔입니다. 리겔은 오리온자리 방향에 있는 초고성이며 하늘에서 찾기 쉬운 별 중 하나입니다. 리겔은 오리온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다는 뜻을 가진 오리온자리 베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리온 자리의 알파 별인 베텔게우스보다 더 밝게 빛나고 더욱이 이 별은 아름다운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리겔은 지구에서 볼 때 7번째로 밝게 빛나고 지구로부터 오리온 자리 방향으로 77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별은 사실 하나의 별이 아니라 3개의 별이 모인 삼중성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의 큰 별 주변에 2개의 다른 별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별은 이제 중심핵에서 수소를 태워왔던 일을 마치고 태양 반지름의 79배 크기로 부풀어 올랐으며 이 별의 밝기는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리겔 B는 리겔 A에 비해 밝기가 매우 작아서 망원경을 통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겔 B는 2개의 별이 서로를 돌고 있는 쌍성계이기도 하며 이 두 별은 태양 질량의 각각 2.5배 그리고 1.9배 정도입니다. 리겔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는 12월 12일 자정과 1월 24일 저녁 9시로 북반구에서는 겨울 저녁에, 남반구에서는 여름에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리겔은 밝고 지구의 천구족도에 가까워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참조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위 82도 위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리겔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리겔이라 함은 보통 리겔 A를 칭합니다. 분광학적으로 측정한 리겔까지의 거리는 700에서 900광년 사이입니다. 여기서 분광학이란 물질이 빛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2007년 히파르코스 위성도 이 거리를 측정했는데 리겔까지의 거리는 약 860광년으로 이는 약 9%의 오차 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대략 80광년의 오차는 천문학에서 감안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기반으로 리겔의 밝기도 태양의 12만 배로 계산된 것입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대략 12100켈빈으로 태양의 표면 온도인 5500켈빈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리겔의 각 지름은 주연 감광 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는 약 2.75 밀리초각입니다. 무거운 항성의 스펙트럼과 대기를 분석하는 도구로 리겔의 항성풍 속도는 시간당 약 107만 킬로미터로 측정되었습니다. 리겔은 광도 분류상 청색 초고성 단계에 있는데 이는 별이 수명 주기의 특정 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리겔이 현재 이 단계에 있다는 것은 중심핵에 있던 수소를 이미 모두 태웠고 주계열 단계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리겔은 점차 팽창하면서 밝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겔이 얼마나 오래된 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리겔의 나이를 700에서 900만 년으로 가정하고 이 가정을 바탕으로 초기 질량을 태양의 24 플러스 마이너스 3배로 추정했습니다. 리겔은 지금까지 태양 3개 정도의 물질을 우주에 방출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리겔은 최후를 2형 초신성으로 끝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 폭발로 흩뿌러진 물질들은 다음 세대 별들을 구성하는 재료로 재활용될 것입니다. 리겔은 지구로부터 가까운 초신성 후보 중 하나입니다. 리겔은 변광성이라 불리는데 이는 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밝기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면 100조짜리 알파형 변광성의 원형별 대내부와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겔의 시선 속도 변화 자료를 분석하면 적어도 19개의 비방사 맥동 패턴이 동시에 관측되며 이 패턴들의 주기는 최소 1.21에서 최대 74일에 이릅니다. 리겔은 그 밝기와 주변 성운들에 의해 다양한 곳에서 관측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겔이 밝히는 성운 중 하나인 IC2118, 다른 이름 마녀머리 성운이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 보기에 리겔보다 2배나 멀지만 리겔의 고유운동 경로를 역추적하면 리겔이 태어난 장소는 오리온 성운 근처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리겔을 오리온 오비1 성엽의 구성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또는 더 구체적으로 황소자리 오리온 R1 성엽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성계입니다. 리겔 항성계는 더 밝게 빛나는 별 리겔 A와 그 주변을 도는 2개의 별, 즉 리겔 B와 B의 반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항성계는 별들 간의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됩니다. 리겔 A는 푸른색 거인별로 그 밝기는 상당히 강렬하여 주변의 다른 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리겔 A의 밝기는 B보다 약 500배나 더 밝기 때문에 리겔 B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매우 성능 좋은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중성인 리겔 B는 리겔 A로부터 약 2200 AU, 대략 12광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리겔 항성계는 총 별이 3개인 셈인데 리겔 B의 2별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그들 각각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리겔 B가 별이 2개인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리겔 B의 2별은 각각 주기율성으로 태양과 비교하여 각각 2.5배, 1.9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 2별은 서로의 질량 중심으로 9.8일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항성은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즈마가 중력으로 한데 뭉쳐져 밝게 빛나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이 드넓고 무한한 우주에는 과학자들이 어림잡아 계산한 7 곱하기 10의 22승계, 즉 700해계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100억의 7조 배이고 1조의 700억 배인데 과연 기절초풍할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갱이 수까지, 즉 해변, 사막, 계곡과 개울 등과 길 건너지 파란 지붕에 흩어져 있는 모래알갱이 수까지 모두 합친 수의 10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를 1초에 하나씩 센다고 하더라도 2000조 년이 걸리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수입니다. 이는 실로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신비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태양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요 극대 거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페우스자리 BB입니다. 세페우스자리 BB는 지구로부터 약 4900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으로 앞서 소개한 안타레스와 같이 쌍성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페우스자리 BB를 이루는 두 개의 별은 세페우스자리 BBA와 세페우스자리 BBB로 나뉘며 A는 적색 초거성, B는 청색 거성으로 추정됩니다. 세페우스자리 BB 쌍성계의 겉보기 등급은 4.91로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보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 이들을 가리고 있는 성간구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겉보기 등급은 A가 1.97, B가 2.91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별로 관측되었을 것입니다. 세페우스자리 BBA의 경우 큰 계절이 BY와 적색 초고성 WHG64 다음으로 큰 항성이었으나 현재는 측정값이 살짝 달라져서 예전보다는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페우스자리 BBA의 크기 추정값은 어마어마한데 지름만 해도 태양의 약 1600에서 1900배에 달하고 세페우스자리 BB의 둘레값은 목성의 공전 궤도에 달할 정도로 그 크기가 거대합니다. 또한 세페우스자리 BBA의 밝기는 태양보다 약 27만 5천 배에서 57만 5천 배가량 더 밝고 질량 추정값 또한 25배에서 100배가량 더 큰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측된 바에 따르면 현재 세페우스자리 BBA에는 탄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초신성 폭발로 생을 다하고 블랙홀로 남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페우스자리 BBA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세페우스자리 BBB는 A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의 크기를 가졌지만 여전히 태양보다는 10배 정도 더 큰 크기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매우 밝고 뜨거운 천체인데 광도가 태양의 약 10만 배에 달하여 수소 핵융합을 마치고 이제 막 헬륨 핵융합을 시작한 강렬한 천체입니다. 다음은 리겔입니다.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들 중 두 번째로 밝은 별로 오리온자리 베타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리온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알려진 알파별 베텔게우스보다 실제로는 리겔이 더 밝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구에서 오리온자리 방향으로 대략 850광년 떨어져 있는 리겔은 절대 등급 -7.92와 겉보기 등급 0.13으로 추정되며 표면 유효 온도는 약 12,000 켈빈 정도입니다. 리겔의 질량은 태양의 약 21배에 이르고 밝기는 태양의 약 12만 배에 달하며 겉보기 등급은 태양을 제외한 천체 중 7번째로 밝은 순위입니다. 하지만 리겔은 밝기가 매우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변하는 변광성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리겔은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광점으로 관측되어 한 개의 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중성계이며 이 삼중성계는 리겔 A와 리겔 B로 나뉘며 리겔 B는 다시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분광 쌍성계입니다. 그중 주인별격인 청백색 초고성인 리겔 A는 짝별인 리겔 B보다 500배 더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페르세우스자리 S입니다.
북쪽 하늘에 위치한 아름다운 별자리 페르세우스 자리에는 또 다른 극대 거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천체의 이름은 페르세우스 자리 S로 페르세우스 자리 오비완 성엽의 구성원이고 역시 극대 거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천문학자 아달베르트 크리거에 의해 1874년 발견된 이 천체는 태양의 20배에 달하는 질량과 태양 반지름의 약 1000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 강도의 약 18만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밝기를 보여주는 이 천체는 지구로부터 페르세우스 자리 방향으로 약 790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9.23으로 준규칙 변광성으로 분류됩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는 그 밝기가 천천히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인데 가장 밝은 극대기와 가장 어두운 극소기의 밝기 차이는 무려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S는 그 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이 스펙트럼을 통해 계산한 페르세우스 자리 S의 표면 온도는 약 3500켈빈에 불과하며 이는 태양의 표면 온도인 약 5778켈빈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백조자리 KY입니다. 은하수 위에 날개를 펼친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별자리 백조자리에도 극대 거성이 존재합니다. 이 천체 이름은 백조자리 KY로 지구로부터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색 초거성입니다. 이 천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그 거대한 크기인데 지금까지 관측된 우주의 항성들 중에서 부피면에서는 순위권에 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반지름값만 태양의 약 1420배 이상에 달합니다. 또한 백조자리 KY는 그 거대한 크기만큼 매우 밝은데 현재 관측되는 광도는 태양의 약 30만 배 혹은 그 이상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며 이 광도값 또한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한 여러 항성들 중에서도 아주 밝은 별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페르세우스 자리 S와 같이 백조자리 KY 또한 매우 밝은 광도에 대비되는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백조자리 KY가 강력한 항성풍을 내뿜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질량을 잃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태로 인해 현재 백조자리 KY는 차가운 극대 거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천체의 표면 유효 온도는 대략 3500켈빈 정도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고 커다란 별인 극대 거성은 감히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대 거성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슨 색을 띠며 어떤 규모와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특별한 존재인 황색 극대 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매우 희귀한 존재인 황색 극대 거성은 외곽층이 팽창하여 커다랗게 부푼 형태를 띠는 항성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20배에서 50배 수준으로 이렇게 엄청난 질량으로 인해 주기율성 단계에서 고작 수백만 년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신성이나 극초신성으로 생을 마칠 것으로 과학자들은 서로 입을 모읍니다. 초신성이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항성의 밝기가 태양의 수억에서 100억 배에 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초신성은 신성보다 에너지가 큰 별의 폭발을 의미하며 초신성은 그 강도가 극도로 높아져서 폭발적인 방사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별이 어두워질 때까지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무려 은하 한 개 전체에 맞먹는 밝기로 빛이 납니다. 태양이 평생에 걸쳐 발산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에너지를 이 짧은 기간 동안 내뱉어버리는 것입니다. 극초신성은 일반적인 항성의 폭발인 초신성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황색 극대 거성은 태양과 같은 규모의 주기율성과는 달리 중심에 있는 대류층의 주변을 복사층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구조이며 황색 극대 거성의 대표적인 예로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와 카시오페이아 자리 V509, 센타우루스 자리 V766, 그리고 용골 자리 V382를 들 수 있는데 이 황색 극대 거성 사형제 중 먼저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는 400에서 600만 년 된 황색 극대 거성 중 하나로 질량은 태양의 40배 정도입니다. 또한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의 지름은 약 6억 2700만 킬로미터로
태양의 400에서 500배라는 수치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크기의 무려 2배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광도는 태양의 무려 50만 배, 유효 온도는 7000 켈빈 이상으로 굉장히 밝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약 3400광년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연속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바로 별의 가장 바깥쪽 대기에서 주기적으로 물질을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는 매년 태양 질량의 약 10의 마이너스 6승배에 달하는 물질을 분출하면서 질량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량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9.5이며 이는 현재 알려진 항성들 중에서도 극도로 높은 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절대 등급이란 항성 고유의 본래 밝기를 말하며 모든 항성을 10파섹 즉 32.6광년이라는 일정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각 별의 등급을 환산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은 별을 1등급,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치는 겉보기 등급은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경우 4.5 부근이지만 1946년에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밝기가 6등급까지 어두워지면서 유효 온도는 3000 켈빈 이상 내려갔고 시간이 좀 지나자 다시 원래 밝기로 복귀되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등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1893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는 약 50년 주기마다 한 번씩 대규모의 폭발을 발생시킨 후에 상당량의 질량을 날려보내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겪고 난 이후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표면 온도는 약 1500 켈빈까지 떨어지며 밝기는 원래 등급에서 1.5 등급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폭발 발생 과정에서 항성의 광도는 태양의 약 50만 배 수준으로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1893년 이후 약 108년 뒤인 2001년에 또다시 발생했으며 이것은 윌리엄 허셸 망원경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껍질 구조가 방출됨으로써 대략 0.5 등급 정도의 밝기가 하락하였고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우의 밝기는 최대 4.3 등급 정도까지 밝아진 뒤 다시 5등급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18년에 다시 4.2 등급 수준까지 밝아진 바 있습니다. 별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에는 로 말고도 V509라는 다른 황색 극대 거성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우리 은하계에서 관측되어 발견된 황색 극대 거성은 지금까지 불과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황색 극대 거성 카시오페이아 자리 V50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V509는 다른 이름으로 HR8752라고도 불리며 지구로부터 카시오페이아 자리 방향으로 대략 4500광년 떨어져 있는 황색 극대 거성입니다. V509는 3400광년 떨어져 있는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보다 무려 1100광년 더 멀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측 역사에 따르면 V509를 맨눈으로 보았을 때 겉보기 등급은 가장 어두웠을 시기에는 6등급으로 나타났고 최대로 밝아졌을 시기에는 4.4등급까지로 관측되었으며 현재 밝기는 대략 5.2등급 정도로 분석되며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에 이릅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V509 또한 카시오페이아 자리 로와 마찬가지로 주기에 따라 거대한 질량을 소실하고 있는데 50년이 주기였던 로와는 달리 V509는 5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태양에 달하는 질량 수준의 물질을 분출했습니다. 이 별은 황색 극대 거성이 되기 전 먼저 태양 질량의 25배에서 40배 정도의 규모에 달하는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가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색 초고성 단계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색 초거성이 된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폭발을 계속해서 반복함에 따라 바깥 대기층을 우주 공간을 향해 분출하고 있고 점차 온도가 높아져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V509는 이후에 밝은 청색 초거성 형태로 진화한 뒤 울프 레이의 별이 되어 후기 단계가 되면서 그 밝기가 점차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울프 레이의 별이란 태양 질량의 약 20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대규모의 별이 매우 극한적인 수준의 항성풍으로 외곽층을 날려 보내버려서 내부가 보이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즉 강력한 태풍이
별이 입고 있는 겉옷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이런 울프 레이의 별의 광도는 태양의 수만 배에서 최대 수백만 배까지 이르며 표면 온도는 약 3만 켈빈에서 20만 켈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V509는 이런 울프 레이의 별로 진화하기 전 일찍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 자리 V766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HR5171이라고도 불리며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대략 11,700광년 떨어져 있고 반지름은 태양의 1315배 정도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황색 극대 거성 중 반지름의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곳의 천문대에서 센타우루스 자리 V766을 관측하고 분석한 결과 센타우루스 자리 V766은 식상성계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식상성이란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두 항성의 교도면이 무척이나 가까워서 서로를 가리는 식현상이 일어나는 쌍성을 말합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V766의 바로 근접해 있는 동반성은 1300일마다 한 번씩 주성 센타우루스 자리 V766을 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근접해 있는 두 별을 또 멀리서 돌고 있는 또 다른 B형 짝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용골자리 V382입니다. 용골자리 V382는 지구로부터 용골자리 방향으로 8,900광년 떨어져 있고 표면 온도는 5,200켈빈입니다. 항성의 겉보기 등급은 약 3.9 정도로 카시오페아 자리 로보다도 훨씬 밝아서 지구로부터 약 8,900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어떤 지역에서는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용골자리 V382는 이런 굉장한 밝기만큼이나 그 규모도 상당히 거대하여 태양의 무려 700배에 달하는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태양의 고작 20배 정도입니다. 용골자리 V382도 밝기가 변하곤 하는데 그 주기가 사실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고 556일마다 바뀐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황색 극대 거성은 우주상에서 그 존재가 무척이나 희귀해서 아직까지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항성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례가 2014년 세 번째로 소개했던 센타우루스 자리 V766인데 그 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아직까지 다른 황색 극대 거성의 존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우주에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황색 극대 거성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주에는 얼마나 더 크고 또 얼마나 더 아름다운 별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형태의 별이 미제 공간 우주상 어딘가에 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쌍성 또는 연성은 두 개의 항성이 서로 중력으로 묶여 공통의 질량 중심주의를 돌면서 공전하는 천체 시스템입니다. 쌍성계에서는 주로 하나의 밝은 주성과 그보다 어두운 동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성은 쌍성계에서 크고 더 밝게 보이는 별이고 다른 어두운 별은 이 주성 주위를 돌면서 공전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밝은 별을 동반성 또는 짝별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쌍성계는 천체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쌍성계의 항성들의 상호 궤도를 관측하면 그들의 질량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 항성들의 질량은 쌍성계로부터의 관측과 연구를 통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쌍성계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중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중성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서로 가까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서로 엄청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서 중력으로 묶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쌍성계는 광학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분광학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쌍성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성계가 시선 방향을 포함한 궤도를 공전할 때 그들은 식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를 식쌍성이라고 합니다. 근접쌍성은 두 별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특별한 형태의 쌍성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접쌍성은 더욱 흥미로운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2개 이상, 즉 3개, 4개, 5개 이상의 항성들로 구성된 천체 시스템인 다중성계도 비교적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러한 다중성 시스템들은 동반성 간의 질량을 교환하면서 진화합니다. 다음은 용어입니다. 쌍성이란 용어는 1802년 윌리엄 호셜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쌍성을 실질적인 이중성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 하나의 천체 시스템으로 형성된 2개의 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중성은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별들을 가리키며 가장 유명한 예로는 큰곰자리의 미자르와 알코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이 모두 쌍성은 아닙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따라 두 별이 나란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광학적 쌍성이라고 하고, 이는 중력으로 묶여있지 않은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쌍성은 두 별이 중력으로 묶여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쌍성은 두 별 간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공통의 질량 중심주의를 돌면서 공전합니다. 이 공전 궤도는 두 별 간의 질량 및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음은 분류입니다. 쌍성은 관측 방법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는 시각적 방법, 분광학적 방법, 측광학적 방법, 그리고 측성학적 방법입니다. 시각적 방법은 두 개 이상의 별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서 맨눈으로 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별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나 이동을 관찰하여 쌍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광학적 방법은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쌍성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특정한 주기적인 변화가 관찰될 수 있는데, 이는 두 개의 별이 서로 주기적으로 공전함에 따라 스펙트럼 성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측광학적 방법은 쌍성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여 쌍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쌍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거나 심지어 블리핑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쌍성을 확인합니다. 측성학적 방법은 쌍성의 별들이 서로 중력에 의해 공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별의 위치 변화를 관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두 개의 별이 주기적으로 서로에게 접근하고 멀어지는 과정에서 별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여 쌍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쌍성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시쌍성입니다. 안시쌍성은 두 개의 별이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망원경을 사용하여 이중성 형태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안시쌍성을 발견하는 것은 망원경의 각 분해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망원경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안시쌍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시쌍성의 관측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두 별의 밝기 차이입니다. 한쪽 별이 너무 밝으면 눈부심으로 인해 다른 쪽 별과 분리하여 인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주성은 더 밝은 쪽을 의미하고 반성은 더 어두운 쪽을 의미합니다. 안시쌍성의 관측에서는 주성과 반성 사이의 위치각을 측정하며 이를 위해 두 별 사이의 각 거리와 관측 시간을 함께 기록합니다. 충분한 관측 자료가 누적되면 이들을 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극좌표계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관측 자료들은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연결되어 타원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 타원을 겉보기 타원이라고 하며, 겉보기 타원을 통해 공전 궤도의 요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별 사이의 각 거리와 시차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시쌍성은 우주의 구조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개의 별이 서로 중력에 의한 공전으로 발생하는 운동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별의 질량, 거리, 궤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시쌍성은 별의 진화 및 질량 교환 현상 등과 같은 천체 물리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망원경의 성능 향상으로 더 세부적인 관측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안시쌍성의 발견이 증가하였습니다. 망원경은 두 별 사이의 거리가 멀고 밝기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두 별을 분리하여 관측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때로는 간섭계를 사용하여 더 정밀한 관측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안시쌍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별들의 진화 및 질량 교환 현상과 같은 복잡한 천체 물리학적인 과정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다음은 분광쌍성입니다. 분광쌍성은 때때로 두 개의 별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관측자의 시야에서는 분리되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광쌍성은 두 개의 별이 서로 주기적으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전합니다. 분광쌍성의 구성원은 주성과 반성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서로를 중심으로 돌면서 주기적으로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집니다. 멀어질 때에는 관측선 분광선이 붉은색으로 이동되며, 가까워질 때에는 분광선이 푸른색으로 이동합니다. 분광쌍성은 망원경과 분광기를 통해 관측되며, 분광기는 별의 분광선을 분석하여 파장의 이동을 감지합니다.
분광선의 이동은 도플러 효과로 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별들의 운동 상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분광 쌍성은 두 개의 별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는 두 별을 분리하여 관측하기 어려워서 분광선의 이동을 통해 쌍성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식상성입니다. 식상성은 두 개의 항성이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관측자의 시점에서는 두 별이 서로 가리는 현상인 식현상이 발생하는 쌍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현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겉보기 등급이 변화하게 됩니다. 최근 10년 동안 8m 수준의 망원경을 이용하여 식상성의 기초적인 매개 변수들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식상성들을 표준 등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을 이용하여 대마젤란은하, 소마젤란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자리 은하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식상성은 5%의 오차 수준으로 우리 은하 밖의 천체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식상성은 변광성에 속하지만 천체 자체의 밝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천체가 다른 천체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눈의 밝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상성계의 광도 곡선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다가 주기적으로 밝기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크기가 큰 별이 작은 별을 가릴 때에는 개기식이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분식이 발생합니다. 식상성의 공전 주기는 광도 곡선을 연구하여 얻을 수 있으며 두 별의 상대적인 크기와 궤도 크기를 계산하여 한 별이 다른 별을 얼마 동안 가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식상성이 분광쌍성이라면 궤도 요소, 항성들의 질량, 그리고 상대적인 밀도 등을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성쌍성입니다. 측성쌍성들은 특별히 눈에 보이는 동반성 없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별입니다. 동반성은 매우 어두워서 현재 기술력으로 관측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중성자 별처럼 전자기파를 거의 발산하지 않는 천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동반 전체가 블랙홀이라는 강력한 증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성계를 고질량 X선 쌍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관측 방법에 의해 분류된 쌍성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쌍성은 이러한 분류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광쌍성은 동시에 식상성의 특성도 가질 수 있지만 반면 안시쌍성이자 분광쌍성의 경우에는 그다지 흔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가 발견된다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안시쌍성은 두 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공전 주기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경우이므로 이들의 공전 속도는 분광학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느립니다. 반면 분광쌍성은 두 별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빠르지만 이들은 너무 가까워서 광학적으로 두 별을 분리하여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안시쌍성이면서 분광쌍성의 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관측 방법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쌍성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쌍성의 특성은 우주의 진화 및 형성 과정, 별의 질량 및 크기, 별 간의 상호작용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